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제목을 저 역사의 비시대적 활용에 대하여라고 잡아봤는데요. 그러나마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반시대적 고찰에서 그 두 번째 에세이, 삶에 대한 역사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거기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다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썼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쓴 거라서요. 한번 볼게요. 오늘 요청받은 주제가 저희가 맞다면 제가 저기 오선민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역사하고 반시대성 이랬어요. 두 개의 키워드만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키워드는 도대체 왜 이 주제를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니체의 역사성과 반시대성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떠올린 글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당연히 반시대적 고찰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반시대적 고찰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이게 운자이트게메스잖아요. 그러니까 운자이트게메스니까 시대에 잘 안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이란 뜻이잖아요. 자이트게메스가 이제 시대에 부합한다는 뜻이고 영어로 따지면 언타임리니까 안티의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옮기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골찰이다 내가 하는 게 라는 정도의 말일 텐데 여기에서 그 두 번째 논문 삶에 대한 역사의 이론과 해로움 이게 이제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여기 반시대적 고찰의 반시대성하고 역사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요. 두 개를 떠올렸고 오늘은 이 논문에서 니체가 삶에 대한 역사의 봉사,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 삶을 위해서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활용을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역사를 그냥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냐면 비시대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잘 안 맞는 거, 안 맞게.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시대에 적합하지는 않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런 방식의 활용이 있다라고 그 니체의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이제 언급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여기 출간 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것인가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논문이 다비드 슈트라우스에 대한 글인데 이 글이 1873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삶에 대한 역사의 이로움과 해로움이 74년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1871년에 파리 코뮌 막스주의자들은 잘 알 텐데 프로이센하고 프랑스가 붙었죠. 겁도 없이 나폴레옹 3세 그 프랑스가 설치다가 비스마르크한테 되게 당하고 패배해가지고 왕이 포로로 잡혔던 보불 전쟁이라 그러죠. 프로이센과 프랑스 그래서 보불 전쟁 직후예요, 때가. 근데 이때가 프랑스에 대해서 독일이 이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일이 이겼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은 사실 독일인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되게 문화적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독일은 문화가 없는 되게 미개한 나라고 독일어도 사실 프랑스 궁정어에서 뒤로 나온 거 갖다 쓴 거고 대부분 그러니까 문법 체계가 어쨌든 그래서 되게 아류인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갑자기 독일 문화가 더 우수한 거 아니야? 프랑스 거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원래 우리 독일 문화가 프랑스 문화보다 훨씬 훌륭했어라고 쓰는 작가들이 마구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말에 따르면 마치 전쟁에서 이기니까 문화도 그냥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의 첫 단락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독일의 여론이 지금 전쟁, 특히 승리로 끝나는 전쟁의 이 나쁘고 위험한 결과에 대해 말하는 걸 금지한다. 이 전쟁,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런 이제 맥락이 있는데 승리가 망칠 수 있다, 누군가를. 우리 종종 아시죠? 그런 거. 성공이 실패로 가는 첫걸음인 거. 근데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당대 독일 분위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듣는 이야기들, 저술가들 좋아하고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뭐냐면 전쟁을 찬양하고 이 전쟁이 윤리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강력한 현상들을 막 환호하면서 독일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를 앞다투어 조사하는 거. 이런 게 열심이다. 최근 프랑스와 치른 전쟁이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거는 독일 문화도 이 전쟁에서 독일이 이겼기 때문에 이 독일 문화도 이제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 화환으로 장식해야 된다는 여론 그리고 그 여론에 맞춰서 판단하는 독일 문화 그런 것 이런 게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거다. 이 망상은 너무나 해롭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글을.
말하자면 니체는 이 글은 정말 시대 공기에 안 맞는 글인데요. 나는 여기에 안티 걸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체 자신의 혁오처럼 이 논문들은 다 키리그니까 이게 크리크가 이게 전쟁이죠. 나 정말로 일전을 벌일 생각으로 쓴 거야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되게 반민족 행위적으로 쓴 거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그는 그래서 군사적 성공으로 울줄대며 독일식 교양을 찬미하던 여론과 일전을 벌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논문이 탁월한 성공을 거뒀어. 탁월한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는 뭐냐? 욕 바가지로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거죠. 대단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왜냐하면 승리감에 도취된 민족의 상처를 건드렸으니까요. 지지자가 물론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몇 명의 사람이 니체를 지지했는데 여기 이제 힐레브란트의 찬사를 니체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민족의 총화, 진짜 빛나는 순간을 피고석으로 끌고 가는 정말로 대단한 용기다 니체가 라고 말을 했어요. 니체가 굉장히 최고의 논평이지만 또 매우 씁쓸한 논평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해놓긴 해놨는데 근데 이제 니체 말로는 요 소동 이후로 누구도 내한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고 독일에서 나는 굉장히 음울한 인간, 뭔가 방구석 인간처럼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괜히 건드리면 무는 인간. 그러니까 내버려 둬, 처박아 둬의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자기가 회고하고 있어요. 글을, 시대의 글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글, 이것이 반시대적 고찰이에요. 1차적으로. 그는 시대 이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대 우상의 파괴자예요. 시대의 거리, 이 길거리요. 거리를 되게 문장이 좀 뭐라 그럴까? 멋지면서도 좀 씁쓸하면서도 좀 가슴 아프면서 한 문장인데 내가 지금 도시를 걷고 있다. 혼자 걷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나는 우리 도시의 새 거리를 걸어가면서 생각한다. 공공의 여론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은 이 끔찍한 집들이 100년 후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을 것이고 이 집을 지은 자들의 견해 역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반면 이 시대의 시민으로 느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희망에 가득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시 길을 혼자 쭉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집들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독일의 그 베를린이든 어떤 그 독일의 도시에 지은 건물들이. 근데 그래 한 100년 지나봐라. 이거 다 이 건물들 낡을 것이고 이 건물 지으면서 폼 잡았던 애들의 견해도 다 사라져 있을 거다. 그때는 이 시대의 시민으로 느끼지 않는 나 같은 인간이 희망에 찬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쓴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일단 반시대적 고찰이란 무엇인가 해서 분명히 시대를 거스르는 고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시대에 반대한다는 뜻으로는 읽지 않아야 돼요. 이때 이제 니체가 쓴 다른 글을 보면 사실 자라투스트라에도 비슷한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82년에 보면 네가 아직도 미움을 받는 한 너는 시대를 못 넘어선 거다. 네 시대가 너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야 된다. 너는 그들보다 그렇게 높고 멀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반대저조차 오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비시대적 인간, 우리가 지금 반시대라고 번역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인간은 모래의 인간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대체로 오늘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집안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은 분명히 시대에 거스르는 건 맞다. 그러나 그 거스르는 것을 단순한 적대자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논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것인데요. 이것도 물론 시대적인 거리를 두는데 이때 시대적인 거는 당면 정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걸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걸 두 번째 논문은 겨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논문에서 그는 역사가 삶과 무관한 더 나아가 삶을 병들게 하는 하나의 질병으로서 역사가 교양이 되고 학문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 심하게 말하면 역사 과학이 되는 것,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실증적 역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선악의 저편에 가면 철학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철학이 삶과 무관한 인식론으로 축소됐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게 이제 미셸 푸코가 주체 해석학이라는 이런 텍스트에서 이 니체의 이런 그 시각을 받아들여서 근대 인식론이 왜 근대 철학의 인식론으로 축소되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역사에 대해서 니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역사적 교양에 대한 강조가 특히 이 시대에 자꾸
이제 19세기면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독일 역사를 막 하면서 역사적 교육을 되게 강조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대학에서 역사를 막 가르쳐야 되고 역사적 교양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가 막 하는데 이게 활력을 쥐고 있다. 그 젊은이들의 니체 생각에는. 이 고찰이 반시대적인 것은 이 시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교양을 내가 질병과 결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 또한 나는 우리 모두가 역사적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게 대단히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우리 삶에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반시대적이다. 비시대적이다.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역사는 사실 역사가 통으로 근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예를 들면 히스토리란 말은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있지만 그때 그거는 스토리예요. 브로드 이스트와가 이제 이야기잖아요. 하나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어떤 유의미하게 방향을 쫙 나열하는 마치 다윈이 화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듯이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감각은 근대고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 쓴 편에 따르면 오감 말고 제6감을 역사적 감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감은 19세기만 알고 있는 감각이다. 특히 근대 이전의 인간들한테는 취향이 너무 분명해서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호메로스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교양 수준에서 셰익스피어도 좋아하고 호메로스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인들이나 심지어 니체 말하는 17세기까지 인간들은 호메로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좋아할 수 있지?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를 좋아한다는 건 다른 것에 대해서 구투감을 느끼는 거고 최소한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셰익스피어는 스페인식, 무어식, 섹슨식 취미가 완전히 종합되어 있는 건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배꼽 빠지게 웃거나 어이없어서 화를 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요 얘기는 왜냐면 뒤에 이제 조금 왜 미리 말을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 뒤에 있긴 있어요. 한 인간을 좋아한 한 사상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을 추동했던 충동이라든지 그의 세계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을 이데아론이 밑에 있는데요. 못 베이겠던 어떤 그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라든지 자격 없는 것들이 설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데아론을 한다는 건 그 삶의 의지 충동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체화되는 것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이나 삶의 의지 충동과 이데아론 이걸 이데아론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제거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배우고 니체의 이런 책도 배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다. 그게 이제 이걸 교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고대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되게 너무 무서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시대를 막 다 거기서 다 뽑아내서 시대 전체에서 지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근대에만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니체 말은. 들어가면 뒤에 나온 얘기 왜 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현대인들을 자꾸 니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잡종이라고, 혼혈이라고. 그러니까 피 속에 귀족과 노예가 다 산다. 사실은 귀족의 도덕, 노예의 도덕 이런 표현을 니체가 많이 쓰는데 물론 그 표현은 고대의 어떤 그런 거에서 고대의 귀족들과 고대의 노예로부터 뭔가 따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래서 따오지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귀족, 우리 안에 노예, 우리 안에 귀족.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육성할 것인가가 니체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노예를 육성할 것인가? 귀족을 육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노예 욕할 때 바라고 화를 낸 사람은 내 안에 노예가 일어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체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내 안에 귀족이 듣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다 온갖 피가 있는데 이렇게 잡종인 형태에 해당하는 지식 형태를 교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케사르도 있고 예수도 있고 뭐 온갖 다 있어요. 나폴레옹도 있고 뭐. 교양이고 이걸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그 이소부화 보면 멋진 새 뽑는 대회하는데 까마귀 좀 불쌍한데 어쨌든 그 깃털들 다른 새 깃털들을 막 몸에 꼽잖아요. 자기 몸에. 이게 교양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시대로부터 몸에 근데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게 없고 다 갖다 쓴 것이죠. 그리고 이 교양을
시대를 펠려가면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혼혈에 딱 맞는 형태의 지식이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혼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교양, 우리는 교양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니체는 잡탕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각의 지식은 고유한 취향, 고유한 삶의 형태와 관련된 것인데도 현대인은 지식을 삶과 분리시켜서 정보 형태로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하면서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다름 아닌 것이었다. 역사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하나의 학문으로 되면서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사가 니체가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논문에 쓴 거는 수학처럼 무슨 순수 인식이 된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도대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에 물론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삶과 관련해서 볼 때 이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다라고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 이 위험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위험, 이 한 5개의 위험이 있다고 니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위험은 뭐냐? 아까 말한 건데요. 알에서 본능이나 충동이 배제된다. 객관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을 추동한 인식이나 충동과 분리해서 하나의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이 인식하는 그 자와 무관해져요. 말하자면 플라톤의 삶과 이데아론이 무관해져요.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주장했든 간에 그걸 이해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플라톤을 그쪽으로 내몰았던 내면의 충동하고 이데아론이 무관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즉 플라톤의 충동에 휩싸이지 않고도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가 휩싸였던 충동과 무관한 채로 하나의 정보, 하나의 사실로서 우리는 이데아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알면 그것을 생산하는 자, 그것을 배우는 자의 개성이나 인격과는 아주 무관한 것. 그것이 바로 객관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알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성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을 보고 이제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고는 아인슈타인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면 플라톤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기질이 어떤 인간인지. 근데 과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개성, 퍼스널리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퍼스널리티는 얼싸 할 수 있느냐? 니체가 일상에서 한다고. 술집에 가서 돈 낼 때 술값을 어떻게 되는지, 운동화끈을 묶는지 안 묶는지 이런 거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다.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그 과학 자체, 인식 충동 자체가 그걸 안 드러내, 사람을 잘. 근데 역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알면서 자기 성분이 빠졌다. 사실 철학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니체는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죠. 즉 자기 내면 따로 있고 지식은 되게 외적인 어떤 것처럼 되고 그래서 추상화된 지식에 상하는 추상적 인간이 있고 보편적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은 다 내면으로 숨어버린다. 다 자기는 감추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식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었는데 알을 이제는 자기는 다 감추고 암만 드러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편람의 화신만 될 뿐이다. 역사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아요. 이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어서 옛사람들은 젊은이들 특히 섬세한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은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대요. 과거 사실들 함부로.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들의 충동, 그들의 인격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로마인과 또래인양 어울릴 수도 있고, 니체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 시인들의 시체가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해부를 위해서 기다리는 값싼 물건처럼 우리는 그들의 유품을 뒤지고 막 파헤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만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낳을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력한 성적 불능자들의 임포텐트라고 이제 계속 니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관, 내시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는데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위험이에요. 두 번째 위험은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재판관처럼 자꾸 자기가 과거를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객관성을 소유한 이들은 다른 시대의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공정하게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려시대도 알고 조선시대도 알고 일본 당시 시대도 알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고 광해군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말해줄 수 있고 우리는 마치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객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정의롭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망상이다. 소크라테스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건데 자기에게 없는 미덕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라고. 여기서 망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광기. 그 사람 제정신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의는 의지와 힘을 필요로 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대단한 의지와 힘이 있어야 한다. 정의로 오려면. 온갖 방향에서 흘러드는 조류를 들이키는 심해처럼 바다에 온갖 조류들이 몰려들는데 끄떡도 안 하고 그걸 다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 A는 어떤 애, A는 어떤 애, A는 어떤 애라고. 고려시대도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조선시대도 들이닥치고 삼국시대도 들이닥칠 텐데 이것들을 딱 보고 잡으려면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합쳐지면서 저울을 든 그의 손이 떨리지를 않으면서 그 미덕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냉철한 인식의 다이몬, 번역이 다 안 좋더라고요. 여기를 악귀라고 번역하셨던가, 마귀라고 번역하셨던가, 뭐 다이몬을. 그리고 하여튼 뒤에 번역어들이 다 이상한 번역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전집 번역본 보니까 대체로 잘 읽히다 갑자기 냉소주의를 견유주의라고 다 옮겨놓으니까 견유주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물론 그런 뜻이 있죠. 요즘에는 시니시즘하고 이제 퀴니코스 학파를 찾고 어원적으로는 같은데 전혀 성향은 다르죠. 그래서 좀 다른데 하여튼 그 번역이 좀 이상한 네, 일단 제가 대체로 따라가지만 너무한 것들은 조금 고쳐놨습니다. 제 그 강의 안에는 원칙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냉철한 인식이 다이면 여기에는 존경할 만한 그리고 최소한 두려워할 만한 미덕이 분명히 있어요. 정의의 충동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하고 또 미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덕을 가진 이는 소수고 의지를 가졌다 해도 역량까지 갖춘 이는 극소수다.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은. 이런 애들은 빼고 일단 논할 필요도 없고 뭐냐면 개인 이익을 객관성 아래 감추는 위선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걸 마치 보편적으로 이런 걸 마르크스는 속물이라 그러는데 지 이익이 달렸는데 그걸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내세운 애들 있잖아요. 지가 돈 벌려고 뭐 하자고 하면서 이게 국가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처럼 보편성으로 자기 당파적 이익을 감춘 애들이 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여기서 논하지도 않겠다. 근데 아예 사심이 없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역사가도 있을 수 있다. 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현재의 견해를 잣대로 과거의 견해를 재는 걸 객관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내가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 광해군은 그때 동북아 정세에서 되게 훌륭한가. 이 동북아 정세이 뭐냐는 게 오늘날 현대 정치학의 기본 발상을 갖고 거기다 투여한 거예요. 근데 되게 객관적으로 당시 실록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건 주관적으로 그때 쓴 거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객관성, 사실들이 사실은 복화술이죠. 사실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했지만 그 사실을 발굴한 것도 자기고 어떤 사실은 역사적 사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은 비역사적 사실이 되고 그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도 역사가 결정했고 이제 사실들이 말한다고 하지만 복화술 아시죠? 입모양 이렇게 그냥 옆에서 자기가 말하고 있지만 옆에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근데 어떻든 설령 되게 사심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자기 시대적 견해를 과거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객관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번개가 쳐도 눈조차 깜빡이지 않는 냉철함. 선열이 낭자에도 흔들림 없이 메스를 긋는 냉철함. 이 표현은 이제 선하게 접해 있는 건데 메스 비판가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요. 이거는 비판가의 대단한 미덕입니다. 정말 냉철하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미덕이에요. 그러나 이건 의지와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의지와 힘이 부족한 탓에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옵션은 많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머뭇머뭇한 것. 니체는 이제 결정 오늘날 때는 이 장애 비판적인 단어라 쓰고 싶지 않은데 결정 장애 같은 거 있죠.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거,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거를 사람들은 얘는 참 침착하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독일인들이 그렇다라고 니체는 말하는데 근대인들은 다양한 가치들을 쫙 보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가치 평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것들을 자기가 판단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되게 침착한 척 자기가 했는데 실제로는 의지와 힘이 부족한 탓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침착과 냉철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에서 고귀하고 드문 걸 알아챌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동기로 과거의 어떤 고귀한 행동을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그것이 과연 정의이고 판결일까? 제대로 된 판결일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한 걸 해석해낼지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 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떤 행동을 보고, 근데 우리는 자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자로부터 행위를 떼내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몰라요. 법을 지키는 게 좋은가 나쁜가 몰라요. 예수님한테 일요일 날 왜 율법 안식 안 하고 환자 고쳤어요라고. 고쳐야 되니까. 그거는 니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어떤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가 있으면 좋은 행위를 리스트 적어놓고 그걸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사회가 나쁘다고 말하는 행위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고귀한 사람이 알아요. 그때는 이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때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를테면 한때는 명령을 잘 지켜 전쟁터에서 후퇴할 때도 가장 늦게 물러나면서 다 부상병들 어깨 메고 또 지키라고 하면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 했지만 30인 정권 때 잡아오라고 민주파 지도자 레온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그 명령을 어기고 떠났다고. 그걸 그럼 도대체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건 다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그가 고귀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누가 어떤 행위의 가치를 알아보느냐, 좀 더 높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해석해낼 줄 몰라요. 저 행동이 얼마나 지금 고귀한 행동인지, 저 과거의 저 사람의 행동이. 그냥 우리 시대의 잣대로 누군가가 뭘 했으니까 뭘 어겼다. 지금의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쟤는 악마야, 사탄이야 라고 마치 법정에서 내리듯이 하는데 그걸 겪어본 사람은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역사적인 정의, 저스티스가 순수하게 행해진다고 해도 위험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정의 심판 충동 뒤에 부당한 것을 맞게 판단했을지라도 설령 했을지라도 이게 뒤에 건설의 충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충동이 작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의 심판이 아니라면 이 정의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모델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법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 저스티스란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때가 많고 실제로 권리, 정의, right와 wrong, justice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역사를 자꾸 법정에 세우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로. 그걸 만들어내는 활력이. 그러니까 부당한 거에서 맞싸울 때 최소한 방어 장치로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뭔가를 만들 때 얼어붙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회를 살고 싶다라는 요구 속에서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이 부당성만 고발하면서 넌 틀렸고 정의를 세워야 돼 라고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운동은 공안기관 검사처럼 돼. 검사. 법정에서 고발자가 된다. 피고를 세워놓고 그 피고가 설령 부당한 놈이었어도 내가 검사가 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니체 말은 역사적 검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냉철하게 계산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실제 까발려 보면 막상 다 해체하고 보면 과거의 위대한 일도 알고 보면 별게 막 온갖 위대한 인물도 다 그래요. 그 잘못한 일 열나 많고 거친 것도 많고 너무 비인간적인 것도 많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진짜 많고 들춰내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걸 또 역사적 비판의 고문 시스템에 막 밀어 넣어가지고 소위 주리를 틀기 시작하면 역사를 만들어 온 어떤 생명력이 사라진다. 사실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류 속에서도 꽤 훌륭한 일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어리석음 속에서도 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폭력 속에서도 환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역사적인 병에 대한 해석적으로 마르크스가 비역사적인 것과 초역사적인 것을 처방하는데 뒤에 가면 초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긍정도 하는구나. 일단 플라톤주의가 좀 초역사적인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좋게 말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면
일종의 판타지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어요. 내세에 대한 어떤 막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즉 환영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환상이고 환영이라고 까발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종교도 예술도 천재도 비밀스러운 암기층을 필요로 하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 같은 걸 필요해요. 딱 닿지 않고 사실은 진리 자체가 원격 효과가 있어요. actio in distance. 진리를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삶이 변형되기를 멈춰요.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항상 했던 말 있잖아요. 나는 필로소퍼라고. 소피스테스가 아니라고. 나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는 나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학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필로소퍼를 철학자라고 번역하고 철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글철절 쓰나 어쨌든 뭔가 지혜롭고 명징한 지식을 아는 것처럼 번역을 하니까 그 느낌이 없는데 차라리 저한테 번역하라고 하면 학인이라고 번역하겠어요. 필로소퍼를. 나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배우려는 열망을 멈췄는데 즉 암과 연애에 빠져서 안달을 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 근데 놀라운 거는 필로소퍼가 하나의 과정,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의 유형이에요. 안정적인. 무슨 말이냐면 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변형시키거든요. 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알에 이르지 못했을 때조차 사실 영원히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알을 추구한다는 사실, 알에 다가가려고 한다는 사실로부터 내 삶을 변형시키거든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연애에 빠지면 아직 사랑에 성공하지 못했을 조차도 옷을 다르게 입고 위생에 신경 쓰듯이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걸 원격 효과라고 하는데 위대한 일들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더라, 인식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령처럼 앞에 그 진리가 사실은 판타지고 일종의 게펜스트 뭐라 그래 유령을 뭐라 그래 하여튼 유령이 일 때조차도 작용을 한다고 실제로. 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은 어린아이를 밤에 이불 속으로 막 집어넣는 힘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환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한 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아님에도 인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딛게도 해줘요. 이런 어떤 모호한 안개층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정의의 충동에 휩싸이면서 건설이랄까 새로운 창조의 생성한 것을 죽여버리면 그런 것들이 말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성숙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그걸 에워싸고 있는 광기, 그걸 보호하고 있는 어떤 안개층, 구름층이 있어야 돼요. 약간 아우라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역사적 사실에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까발려서 사실로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체 말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은 계속 나옵니다. 위험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학문으로서 역사가 물론 니체가 선언의 재편에서는 이것도 수단으로서는 필요하다고 하도 질리게 주관적인 애들, 망상에 빠진 애들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최소한 객관성은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수단. 지금 역사를 수단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니체 말은. 종교도 니체에게는 수단으로 쓰라고. 종교가 목적이 되면 끔찍해진다고. 그러나 종교는 수단이 되면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표현이 있는데 역사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좀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일단 활용법을 말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하나의 지배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얘가 지배자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과거를 이렇게 대해야 되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과거를 다루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학원에 가면 엄청 많이 하죠. 역사학과 대학원 가면 이 노동 많이 합니다. 사실들을 찾아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노동. 그때 과거의 사실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노동하게 한다. 이것이 또 다른 위험입니다. 역사가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 역사적 사실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고 견습생이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학문하는 공장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상품처럼 막 찍어내고 사실들을 그걸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다, 참고에. 너무 낯선 것들을 한꺼번에 만난 일은 과거 옛사람들은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치 판단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주입하면 안 된다.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고 특히 젊은이들한테 위험하다. 니체는 지금 이 세 번째 에세이가 교육에 관한 문제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청년들을 이게 죽일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역사가 현대 젊은이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신이 다 둔감해졌어요. 하도 바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 마치 계속 파도치고 뭐 하면 돌멩이가 다 깎여 나가듯이 하도 때려받고 여기다 넣었더니 모서리가 다 깎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대인들은 미술관을 막 섭렵하고 다녀. 시대 사조가 다른데 19세기 인상파도 가보고 뭐 비잔틴로도 가보고 연주에서 음악도 뭐 이것도 비제도 들었다 바그너도 들었다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에서 그래서 놀라지 않게 된다. 경악이 없어졌다. 경악하는 존재는 너 예술적 수양이 부족하구나. 너 공연 별로 안 봤구나. 음악 별로 안 들었지가 돼. 낯설다는 느낌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게 되는가. 마침내 이걸 다 감수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 교양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교양이라고 부른다. 아마 이 역사적 교양에 그리고 또 위험이 남아있어. 이거 지금 이제 위험이 굉장히 한 네 번째쯤인가? 현재와 같은 역사 교육 아래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늙는다. 가장 늦게 태어난 현대인이니까 가장 애기여야 하는데 역사가 되면 앞에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보다 앞에 선 사람들이 더 어리고 우리가 더 늙은 인간이 된다. 역사적 교양은 선천적 백발. 태어나면서 인간이 현대인들은 백발이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대의가 훑어보고 마무리하고 기억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조선시대 우리가 안 나갔다고 고려시대는 뭐 만주벌을 호령했어. 고구려 때는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안을 보는 게 노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시대가 통째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백발로 태어난 현대인에게는 그래서 역사의 종언에 대한 생각이 금방 찾아오게 돼 있고 역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니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거 역사는 가면을 쓴 신학이 되는 것 같다고. 역사는 더 이상 없다. 이제 종언에 이르렀다. 그런 게 아니라면 와 선조 때 저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위축되는데 역사를 공부하더니 그래서 와 우리는 창백한 후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뻔뻔하게 아니야 우리가 시대 후예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의 목적이었던 거야 라고 뒤집는 인간도 있다. 다 거기서 거기다. 마지막 위험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냉소주의. 이건 냉소주의는 정말로 현대의 그거예요. 페터 슬로터다이크 그 책 있잖아요. 정말로 현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냉소주의 시대예요. 역사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각은 냉소주의에 빠진데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 누구도 개겨서는 안 된다. 시대에 적응해서 소시민적으로 자기 이익 챙기면서 무탈하게 사는 게 마치 완성된 세계인 것처럼 완성된 자연인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다. 현대인들은.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가족이랑 따뜻하게 밥 먹고 살면 되지. 이게 완성된 삶이지가 어느덧 돼버렸다. 냉소주의 삶에 대한 이런 위험이 있다. 역사를 이렇게 다루면. 우리식으로 역사를 다루면 이렇게 된다.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제 주제이죠. 지금까지 말한 이 위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반시대적 고찰의 두 번째 니체가 반시대성 내지는 비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죠. 삶을 위해서 역사를 다르게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